멀쩡한 회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발표된 거 늦은 정보가 뭐 말을 말자 이거죠. 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뭐 아니 뭐 내가 굳이 설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트 보세요. 단타 치세요. 뭐 어때? 대부분 안 보면 되지. 보기 싫다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미장이 답이고 한국장 안 좋다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연초에 제가 영상까지 찍었잖아요. 나 이제 국장 투자 중이다. 보면 이제 미장이 답이고 국장이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올해 국장은 40% 올랐고 미장은 10% 올랐는데 국장이 안 됐나?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딱 한마디예요. 제발 그 투자할 때 선입견을 좀 넣지 말자. 선입견. A면 Z다. 뭐면 뭐다. 이거면 이거다. 그게 이제 논리를 펼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세상이란 게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모든 거 다 단계가 있어요. 무슨 예시가 좋을까? 예?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 그럼 주가는 올라. 이게 답인 것 같죠? 왜? 코로나 때 진짜 잘 먹혔잖아. 금리를 내려. 주가는 올라. 이게 진실인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명명백백하게. 근데 이 머리에 선입견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 망했냐? 금융위기 때 망했습니다. 이 진실을 머릿속에 든 사람 왠지 아세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 주가가 올라. 요 단계에는 중간에 몇 단계가 더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이거는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요. 의견일 뿐이지. 중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 그럼 다음 단계 뭐야? 은행도 금리를 내려야 돼. 근데 이건 당연히 하잖아, 보통. 근데 그 다음 뭐야? 은행이 대출을 늘려야 돼.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나왔던 거거든. 여기서. 금융위기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줬어요. 신용위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안 해갔어. 은행도 대출을 깐깐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는데 시중에 돈이 안 풀렸어요. M2통은 하나도 안 늘었어. 연준이 금리를 내린 시점은 2008년 거의 4월, 5월이고 리만 나고 더 내렸는데 미국 주가 저점은 언제였어요? 2009년 3월이었어요. 1년 가까이 주가는 떨어지기만 했어.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안 돼서. 근데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하자마자 올랐지. 하자마자.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 정보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체크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국장이 바보다, 등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펀드 매니저 시작할 때는 미장 투자자를 바보라고 했어요. 미장 투자자를 바보라고 했어요. 미장 투자하면 바보라고 했어요. 차트를 보면 알 텐데 왜 그런지. 차트를 보면 알 텐데. 선입견을 심어줘서 국장, 뭐 등신, 뭐 미장 뭐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런 정보를 헛되이 다른 분들에게 펼치지 마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한타 쭉쭉이 불러야지. 제가 이거 일일이 하기가 귀찮아서. 자,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보는 사람이랑 조금 순서가 다를 거예요. 뭐냐면 저는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아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매출액 늘었네. 영업이 늘었네.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묘사란 말이죠. 묘사. 근데 제가 아까 에코프로 볼 때 뭘 봤어요? 사실은 짧게 봤지만 재무상태표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봤죠? 세 번째로 뭐 봤어요? 재고자산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석을 봤죠. 주석까지 다 보는 겁니다. 원래 재무상태표 분석이. 그 재무 분석이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의 90%가 손익계산서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그거는 이제 분석이 아니고 묘사를 한 건데 저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세력이 있냐 이 회사가.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컨디션 좋냐 지금. 그죠? 코로나 때는 모든 회사들이 컨디션이 안 좋았죠. 특히 여행사 컨디션 안 좋았죠. 근데 그 여행사 중에도 체력 좋은 놈도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은 안 좋아도 체력이 좋으면 버틸 거 아니에요. 버티는 애를 찾으면 괜찮은데 그 버틴다라는 거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적인 비율 분석 지향하고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라. 비율이 같은 비율이라도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분석이란 걸 해야 돼요. 묘사를 하지 말고 자,
부채 비율이 170%다.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회사 부채 비율 계산해 봤더니 170%예요. 그래서요. 부채 비율 170%면 어쩌라고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채 비율 170%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회사들 이 산업 평균보다 높은지를 봐야 되고, 얘가 원래 하던 거보다 높아졌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부채 비율 170%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봐야 되고, 사실 더 근본적인 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의미가 진짜로 있는 지표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 170%가 안 좋대. 빚이 1.7배가 많은 거니까. 그럼 제가 되묻죠. 누군가에게. 애플 부채 비율 500%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물으면 보통 잘 대답을 못해요. 물론 대답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 애플 부채 비율 계산해보세요. 500%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200% 이상이면 안전하대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IBM은 한 번도 10%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재무제표. 나는 40년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 중에 유동 비율 100%안 되는 회사 기수예요. 돈 잘 버는데도. 걔는 위험한 건가? 면 아니죠. 실무로 들어가면 은행에서 이자를 따박따박 갚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볼빙을 해줘요. 새로운 대출, 지난 대출 꺼주고 다시 채워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재무제표 분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도, 무형자산도 미래의 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해야 자산으로 잡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알아. 근데 얼마야를 측정이 안 돼. 얼마야가. 그러니까 이제 BTS가 자산이 안 잡히는데 하이브에 BTS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게임 사업들은 인적 자원, 브랜드 가치, 고객 관계, 기술력 등 재무 상태표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재무지표 분석 의미 없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틀렸어요. 요거 분석하려면 재무 상태표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무 상태표 안 보면 뭘로 추론할 건데? 라고 오히려 저는 되묻죠. 생각보다 사업 보고서에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자, 뭐 볼까? JYP 볼까? JYP 사업 보고서 대표이사 뭐 진영님이 있고, 자 보세요. 여기 JYP 소속 아티스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보면은 이게 여기가 그 기타 참고사항에 물론 이제 미국 재무제표는 MD&A로 되어 있지만 음악 산업에 대한 정말 다양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다 해놨어요. 공연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얼마나 커질 것 같고, 이 산업의 성장성은 얼마일 것 같고, 자기들은 거기서 점유율 얼마를 가져갈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볼 줄 아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보다 나을 텐데, 내 생각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하지만 보다 보면 다 나와요. 사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사업 보고서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형자산 이런 거 못하는데, 못하는 거 알겠어. 인정해보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많은 거 내가 지금 썼잖아. 그럼 뭐 보고 할 건데? 라고 보면 다시 사업 보고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맞아. 그리고 주석 알아야 되고, 분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숫자보다 합정. 이건 나중에 따로 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재무제표는 보는 게 맞다. 웬만하면 물려도 뭐 우량한 애한테 물려라.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쭉쭉이한테 한번 제가 일본 주식 예전에 추천받은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일본 회사니까 이건 편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니혼 세이코 분석 좀 사지 마세요. 자,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저도 이제 재무상태표 일일이 보기가 귀찮아가지고 훑어볼 때는 이제 LLM을 이제 좀 활용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존의 LLM들이 이거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히 제공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이걸 이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자, 봅시다. 뭐 이 정도 지속 증가하는 중이고, 1년 전보다 자본 확충 중이고, 안정성 개선됐고,
안정성 유지 중이고, 현금성 자산은 뭐 그렇고, 매출액은 겁나 급성장했죠. 61%면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엔비디아급이죠. 61% 올라갔으면. 그리고 순이익 엄청 올랐죠. PM 4,100억, 전년 결산 2,456억엔에서 4,150억엔으로 늘었죠. EBIT, 영업이익률 개선했고, 이런 회사는 이제 그 계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분기보다는 TTM으로 보는 게 좋아요. 현금 흐름표.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이거는 분기로는 날 수 있어요. 분기로는 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죠. 자산 회전율, 효율성이 업계 중위값보다 높다. 직원당 매출액이 업계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효율성이 괜찮다. 직원 한 명당 매출액이, 직원 한 명당 순이익도 높다. 그 업계에 비해서는. 재무 건전성 좋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49.9배면 아무 부도 확률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그렇죠? 성장률 압도적으로 성장 중이다. 매출액 61.5%, 순이익 388%, EPS 5년간 평균이 53.6%씩 성장을 했대요. 이 회사는. 그렇죠? 괜찮죠? 근데 봐요. PER이 얼마? 7.25. PBR은 2.2. 저평가. TSR 1.03. 자, 이게 좋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더 상태인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다들 늦었다고 생각하겠죠? 아까 그 에코프로랑 마찬가지예요. 니온세이코. 봅시다. 재무제표 나왔을 때 요때란 말이죠. 안타깝지만 제가 얘를 인지한 거는 좀 오른 다음이에요. 요때쯤. 제가 이제 저거 서치하다가 이때 찾았어.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제가 9,000엔대 좀 사긴 했는데 많이는 못 벌었죠? 아니, 많이 번 건가? 단기간에? 그 무슨 뜻이냐? 그 안정적인 놈이 재미가 없어요? 회사가 안정적이면 재미가 없대. 회사가 안정적이면 국가가 재미가 없대. 재무 상태, 재무제표 이미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예, 그렇대요. 그렇게 믿고 살면 되죠. 하나지 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 재미가 없나? 재미가 없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좀 덜 가지시는 게 본인 투자 생활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안정적인 회사는 돈을 못 번다. 저처럼 이제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이 엔비디아는 왜 샀었겠어요? 그죠? 그땐 안정적이었거든, 걔는. 돈도 잘 벌고 성장성도 좋고. PER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성장하는 회사의 PER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PER 단독 지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사라는 건 절대 아니죠.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가할 수도 있죠. 많이 올라가지고.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마라. 되게 위험한 그 주식 중에서 대박 주식이 나온다? 맞지? 근데 안 위험한 주식에서 대박 주식 안 나온다. 그건 틀린 말이지. 그죠? 안 위험한 주식 중에도 대박 주식 나오고, 위험한 애들 중에서도 대박 주식 나오고. 그 위험한 애들이 대박 주식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개수가 더 많다. 그거는 제가 검증을 안 해봤는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한 애들 중에 확률이 높아. 10개 중에 2놈이 대박이나. 근데 8놈은 나락으로 가잖아. 안 위험한 주식 중에는 10개 중에 한 놈이 대박이나. 근데 그 나머지 9놈이 나락으로 안 가. 그러면 둘 중에 뭘 투자하는 게 맞겠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그 정보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꾸역꾸역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죠. 안 하면 뭐 어때?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봅시다.